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의 학습 주제는 병자호란이 일어난 과정을 살펴봅시다. 교과서 74쪽부터 77쪽입니다. 전 시간에 조선에게 큰 피해를 입혔던 임진왜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도 안타깝지만 조선이 또 한 번 외세의 침입을 받게 됩니다. 이번엔 중국 쪽인데요. 후에 청나라를 세운 여진족에 의해 두 차례의 침입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1627년 정묘호란이고요. 두 번째는 1636년 병자호란입니다. 그럼 이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 일어난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변국들의 정세를 살펴보면 임진왜란 이후 명나라는 급속도로 국력이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임진왜란 당시에도 명나라는 나라가 점차 기울고 있었을 때인데 임진왜란 이후에 더욱더 국력이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꼭 임진왜란 때문만은 아니고요. 명나라도 내부적으로 오랜 기간 관리들이 부패를 해서 나라가 시름시름하는 상태입니다. 그때를 틈타서 만주 쪽에 있던 여진족이 급속히 세력을 키워 후금이란 나라를 세웁니다. 여러분들 여진족 기억하시죠? 고려 때부터 고려 북쪽에 자리를 잡고 있던 그 여진족, 예전에 금나라를 세웠었죠, 이 여진족이. 여진족이 세운 나라 후금. 그랬던 여진족이 다시 흩어졌다가 명이 약해진 틈을 타서 세력을 확장하더니 후금, 그러니까 마치 후고구려, 후백제 이런 느낌으로다가 옛날에 금나라를 세웠었다고 했죠, 이 여진족이. 이제 후금이란 나라를 세우고 명나라를 위협합니다. 근데 왜 자꾸 변방 민족들이 중국 쪽을 넘보냐면요. 다른 거 없어요. 왜냐하면 이쪽이 이쪽 동네 최고 노른자 땅이거든요. 금싸라기 땅. 이 동아시아 지역 최고의 금싸라기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맨날 침략하고 막고 침략하고 막고 하는 겁니다. 이때는 여진족이 세력을 키워서 명나라를 위협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럼 일본 쪽을 한번 살펴볼까요? 일본은 임진왜란 이후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 가문이 그의 부하였던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완전히 몰락하고 맙니다. 쌤통이죠.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임진왜란을 반대했던 대표적인 영주였는데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임진왜란에 자기 군대도 보내질 않았습니다. 반대를 해서. 이 사람이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인데요.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넘버 2였거든요. 결국 임진왜란 이후 자신의 세력을 그대로 보존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세력을 물리치고 진정한 의미의 통일된 일본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일본은 전쟁에 지쳐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전쟁을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일본 내부를 다스리는데 집중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각 나라별 상황이었고요. 조선은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라꼴이 말이 아닙니다. 전쟁 동안 많은 사람도 죽었고 약탈도 당하고 농사짓던 땅도 엉망이고 나라에 돈도 없고 여러가지 전쟁 뒷수습을 하느라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선조가 죽고 선조의 아들인 광해군이 왕으로 즉위를 합니다. 이 광해군은 임진왜란 때 선조와 같이 피란을 다녔는데 피란 당시에 왕이었던 선조보다도 신하들과 백성들을 잘 챙겼다고 합니다. 그랬던 광해군이 왕이 되었는데 좀 전에 설명했던 그 중국 쪽의 상황이 심상치가 않은 겁니다. 힘이 세진 여진족, 즉 후금이 명나라를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명나라가 조선한테 도와달라고 합니다. 도와줘. 우리가 임진왜란 때 너희 조선을 도와줬으니 마땅히 조선도 우리 명나라를 도와줘야 하지 않냐? 단순히 보면 명의 입장에선 당연하게 할 수 있는 요구죠. 근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사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그냥 일반적인 경우라면 조선도 시원하게 도와주면 좋은데 일단 나라꼴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내 국가 석자인데 남의 나라 전쟁을 어떻게 쉽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먼저 명나라가 도와줬다고는 하지만 임진왜란 당시에 명군대가 도와주러 왔다는 명목으로 많은 식량과 돈을 요구합니다. 물론 군대를 보내서 도와준 나라를 어느 정도 식량도 주고 하는 거야 당연한데 이건 정도를 넘어서 도와주러 온 건지 삥을 뜯으러 온 건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나라 살림이 명나라 군대 먹여 살리다가 거덜날 판인 거죠. 그랬기 때문에 겉으로는 명나라가 도와준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명나라 군대가 도와주러 왔답시고 민가도 약탈하고 사람도 함부로 죽이고 아주 행패를 부립니다. 뭐 일본군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일단 군사라도 보내줬고 실제로 군사적으로 도움이 없던 건 아니니까 우리도 한번 도울 수는 있죠. 근데 무조건 명나라를 돕자니 후금의 기세가 너무나도 센 겁니다. 점점 몰락해가는 명과 떠오르는 신흥 강자 후금. 한마디로 이거 까딱하다 줄 잘못 서면 나라 망하겠는 거예요. 덜컥 명나라를 도와줬다가 명나라가 후금한테 지면 그땐 어쩌죠? 후금이 너네 명나라 도왔지? 하면서 조선에게 해코지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왕인 광해군은 고민을 합니다. 명을 돕긴 해야 할 것 같은데 무턱대고 돕자니 괜히 줄 잘못 서는 것 같고. 그런데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광해군이 이 당시 정세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명나라는 이미 몰락하고 있었고 실제로 이 후금이 얼마 안 가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결국 청나라를 세우게 되거든요. 여기서 조선의 비극이 뭐냐면 이런 국제정세를 냉정하게 파악하고 있던 인물이 조정에 광해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였어요. 거의 모든 신하는 제조지은이라는 말을 아주 그냥 입에 달고 삽니다. 무슨 앵무새 마냥 왕 눈만 마주치면 그냥 제조지은 하는 겁니다. 명나라를 돕지 않고 여진과 손잡는 것은 은혜도 모르는 짐승입니다 하면서 무조건 명나라를 도와줄 것을 주장해요. 신하들의 그런 의견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명나라하고는 긴 시간 동안 가깝게 지냈고 조선이란 나라 자체가 성리학의 나라 아닙니까? 때문에 성리학의 본고장인 중국, 명나라를 바로 모른 척하고 여진과 손을 잡는 건 의리가 없다. 그리고 조선 사대부들은 소중하라고 해서 우리 조선은 중국 다음 가는 국가다. 뭐 이런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명나라를 지지하는 거죠. 네, 뭐 전혀 이해 못할 건 아닙니다. 그 시대 사대부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광해군도 결국 명나라를 도와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게 바로 1619년 사허루 전투인데 이 전투가 명과 후금이 국가의 명운을 걸고 한 한판 승부예요. 사허루 전투, 여기에 광해군이 강흥립이란 장수와 1만 3천의 군대를 보냅니다. 근데 이 전투에서 결국 후금이 명을 이깁니다. 조선군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후금이랑 싸우다가 중간에 후금에게 항복을 해버려요. 뭐 확실한 기록은 없는데 정황상 예상을 하기로 광해군이 일단 가기는 가는데 강흥립 장군한테 눈치 봐서 후금이 이길 것 같으면 바로 항복을 해서 병사들이 헛되게 죽지 않게 하고 후금의 비위를 너무 거스르지 않게 하고 와라. 이런 명령이 있었을 것이다. 정황상. 그래도 아예 안 싸운 건 아니고 한 반 정도는 전사를 합니다. 조선군이. 후금이랑 싸우다가. 그리고서 나머지가 항복을 해서 다시 이렇게 살아 돌아오는데 광해군의 의도대로 어느 정도 된 거죠. 명도 도와주고 후금한테 미움도 크게 안 사고 참고로 후금한테 항복할 때 아주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갔던 군사들도 어느 정도 살려서 돌아왔고 근데 신하들이 갔다 왔더니 노발대발 하는 겁니다. 기껏 군대 보내서 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싸우지도 않고 오랑캐한테 항복했다. 왕이 어떻게 은혜도 모르고 그럴 수가 있냐? 오랑캐한테 항복이라니?
이쯤 되면 이제 좀 이상하죠. 과연 이들이 어느 나라 신하인지. 실제로 광해군이 그럽니다. 당신들은 명나라 신하요, 조선의 신하요. 실제로 이렇게 말해요. 아니, 그렇게 좋아하는 의리와 명분을 지키고 싶으면 그만한 힘이라도 있던가. 개뿔 힘도 없으면서 명분만 외치면 그 명분이 지켜집니까? 결국 어떻게 됐느냐? 신하들이 광해군을 쫓아냅니다. 갑자기? 멍미? 뭐 쫓아내기 전에 정치적 이슈도 몇 개 있었고, 그리고 쫓아낼 때 몇 가지 이유를 내세우는데, 그중 첫 번째가 숭청배명. 청나라와 친하고 명나라를 멀리했다. 청나라는 이제 후금이죠. 이런 논리로 광해군을 내쫓고 바로 인조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신하들이. 그럼 이 인조는 나라를 잘 이끌었냐? 어떻게 됐게요? 이 인조가 정묘호란, 병자호란 다 겪고 그 유명한 삼전도의 굴욕을 당합니다. 뒤에 설명할 텐데. 아무튼 지금 조선의 분위기는 광해군 때는 어떻게 외교적으로 잘 풀리는가 싶다가 뼛속까지 명나라 빠인 조정 신하들이 아예 왕을 바꿔버립니다. 광해군 내쫓고 인조를 내세우면서 아예 명나라로 돌아서게 되는 거죠. 좀 이어서 이 인조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하면 이 인조가 이렇게 왕이 돼놓고 조선 왕 중에 그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큰 기록을 세웁니다. 뭘까요? 바로 3번이나 수도를 버리고 도망갑니다. 대단하죠? 할아버지 선조도 못 세운 대기록입니다. 이 정도면 인조가 아니라 런조 아닙니까? 선생님이 너무 비꼬아서 얘기하나요? 선생님이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지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 어려운 시국에 인조가 왕이 되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일단 인조가 왕이 됐는데 이제 자기가 어떻게 보면 반역을 해서 왕이 된 거 아닙니까? 자신을 왕으로 모신답시는 사람들도 사실은 반역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인조가 신하들을 못 믿는 거예요. 얘들 또 수틀리면 다 끌어내는 거 아니야? 그래서 신하들을 몰래 감시를 합니다. 사람 풀어서. 그때 평안도를 지키고 있던 이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원래 후금을 방비하기 위해 인조 자기가 직접 보낸 장수예요. 이 이괄이 굉장히 능력이 있는 장수였는데 이 이괄도 인조에게 감시를 당했어요. 그래서 인조가 감시를 하다가 급기야 이괄의 아들을 한양으로 볼모로 보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이괄이 원래 인조가 왕이 될 때 큰 공을 세운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만큼 보상을 못 받아서 안 그래도 열이 받아 있는데 아들까지 보내라고 하니까 이괄이 폭발을 합니다. 이괄 눈에는 보이거든요. 지금 조정 대신들이 자기 목숨 가지고 장난질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 이괄이 평안도에 있던 군사, 후금을 방어하라고 가지고 있던 군사를 후금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 어디로 내려옵니까? 네, 한양으로 내려옵니다. 황당하죠? 지금 후금이 내려오냐 아니냐 하는 상황에 지들끼리 싸웁니다. 근데 웃긴 게 인조는 화들짝 놀라서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공주로 도망을 갑니다. 공주 공산성. 선생님이 대학 시절에 여기서 수문병 알바를 했었어요. 그 공산성입니다. 이것으로 도망 3관왕, 인조의 첫 번째 도망 보셨습니다. 근데 얼마 안 가서 이괄의 난이 진압이 되고 이괄도 죽고 그 병사들도 다 죽거나 해체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변방이 아주 뻥 뚫린 거예요. 지키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인조가 왕이 되고 나서 후금의 침입을 대비하는 게 아니라 집안 싸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조가 1623년에 왕이 되고 바로 1년 뒤 1624년에 왕이랑 신하랑 서로 의심하다가 이갈의 난이 일어나고 정말 나라 꼴이 말이 아니죠. 그리고 그나마 있던 병사들도 서로 싸우다가 없어지고 그리고 결국 1627년에 드디어 후금이 밀고 내려옵니다. 정묘호란이죠. 또 웃긴 게 조선인이 후금군 앞잡이로 와요. 그 앞잡이 조선인이
인조 반정 때, 즉 인조가 왕이 될 때 쫓겨난 대신의 아들입니다. 그 조선인이 지름길을 알려줘서 그냥 하이패스로 쭉 밀고 옵니다. 뭐 군사도 없어, 지름길도 알려줘. 아주 그냥 대환장 파티입니다. 너나 나나 나라는 안중에도 없죠. 이 당시 사람들이 특히 나쁜 사람들이라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사회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서로 의심하고 못 믿고 배신하고. 어쨌든 쳐들어왔는데 이때 인조는 또 어떻게 합니까? 인조도 다 계획이 있습니다. 인조의 유일한 대책은 뭐다? 뭐긴 뭐야, 도망이지. 강화도로 피란을 갑니다. 백성은 어떻게 되던 말던 우리 조선 왕가 그 잘난 종묘 사직만 지키면 된다. 근데 이 정묘호란 때는 의외로 후금이 세게 안 때립니다. 쳐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조선한테 우리 친하게 지내자, 화해하자 하고 제의를 해요. 근데 웃긴 건 침략 당하고 피난 간 주제에 후금한테 또 오랑캐라고 하면서 조선이 굉장히 거만하게 굽니다. 누구한테? 조선이 후금한테. 후금도 참 많이 꼬았지만 지금은 조선이랑 큰 싸움을 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때 후금이 형, 조선은 아우 하기로 하고 물러가요. 졸지에 조선이 후금의 동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조선이 또 정신승리를 해요. 그래도 우리가 명을 버린 건 아니다 이러면서. 근데 여기서 정말 화가 나는 게 이때 후금의 대장으로 아민이라는 대장이 왔는데 화의하고 간다고 했으면 조용히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화의 내용에도 있어요. 조선과 후금은 이제 서로 침략하지 않는다. 근데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서 가는 지역마다 싸그리 약탈, 살인, 납치, 온갖 망나니 짓을 하고 갑니다. 아주 조선을 그냥 핫바지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런 걸 보면 그 당시 조선 조정에 후금에 대한 분노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오랑캐라고 무시하던 놈들이 와서는 사람 죽이고 약탈하고 횡패 부리고 가니까 화가 나죠. 근데 여러분,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물론 쳐들어온 놈들이 나쁜 놈들이죠. 왜 남의 나라를 함부로 쳐들어와서 백성들을 죽이고 끌고 가고 합니까? 어찌됐건 첫 번째는 이 여진족 놈들이 나쁜 놈들인데 이 당시 조선은 외적 탓만 하기에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너무나도 무능했어요. 얼마나 나라가 우습게 보이면 외국 장군 하나가 나라를 쑥대밭을 만들고 가겠습니까? 외국의 군대로부터 내 몸 하나 지켜주지 못하는 조선이란 나라. 백성은 죽어나가는데 명나라랑 의리 지켰다고 다행이라고 합니다. 그래, 명분 지키는 거 좋다 이겁니다. 그럼 그럴 거면 그만한 힘이라도 있던가. 힘으로 명분 지키면 누가 뭐라고 해요. 오히려 멋있지 그럼. 아니 명분은커녕 지 나라 존립도 지키름도 하나 없는 주제에 명분, 의리를 외치면 그게 지켜집니까? 약한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유로 내 가족이 죽고 끌려가고 비참하게 살아가는데 조선의 왕과 양반들이라는 사람들은 그동안 그 명분을 위해서 뭘 했나요? 자기들 권력 지키기에만 급급한 거 아닙니까? 지난 임진왜란 시간부터 쌓였던 화가 치미네요.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아무튼 어찌저찌 해서 큰 위기를 넘겨요, 조선이. 그럼 이제 왕과 조정 대신들은 뭘 해야 할까요? 다시는 외국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방비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왕과 대신들은 방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안 합니다. 말은 합니다. 인조가 나라를 강하게 만드시오. 백성들을 살피시오. 근데 말만 합니다.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심지어 실록에도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임금, 여기선 인조죠. 임금은 말로는 백성을 사랑하는 듯 하지만 실제로 행하는 건 없다. 대박이죠? 그렇게 시간은 또 덧없이 흘러가고 1636년에 이제 후금이 청나라로 이름을 바꾸고 더 세졌어요. 병자년에 쳐들어오는데 이게 바로 병자호란이죠. 우리의 인조는 어떻게 합니까? 네, 이제 예상이 되죠,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네, 도망갑니다. 강화도로. 근데 이번에는 강화도로도 못 가요.
여러분들이 예상을 했듯이 청나라도 예상을 했거든요. 아, 저 인조 이번에도 강화도 간다 해. 강화도로 가는 길 막아라 해. 하면서 엄청 빠르게 또 내려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한양 밑에 얼마 안 가서 그 남한산성이라고 있습니다. 그 남한산성 안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남한산성. 남한산성이 산 위에 있어서 방어하기가 좋습니다. 근데 또 단점이 있는 게 산 위에 있기 때문에 자체 보급이 안 돼요. 강화도는 섬이라 자체적으로 농사도 짓고 해서 버티기가 좋거든요. 근데 이 남한산성은 청나라가 밖을 둘러싸면 그대로 쫄쫄 굽는, 이렇게 청나라가 삑 하고 둘러싸면 오도 가도 못하고 딱 갇히는 거죠. 그리고 이때가 1월이라 한겨울이었습니다. 1월. 날씨가 그냥 아주 추울 때예요. 한겨울에 축구 배고파 봐요, 여러분. 나중에 남학생들은 군대 가서 혹한기 훈련하면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서럽고 힘들거든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버팁니다. 뭐 혹한기 훈련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힘들었겠죠. 청나라도 쉽게 함락을 못 시켜요, 남한산성을. 근데 이제 사실 청나라는 그래 네가 얼마나 버티나 해보자 한 거죠. 결국 남한산성에서 고립된 지 47일 만에 인조가 항복을 합니다. 청황제 홍타이지 앞에 나아가 삼전도라는 곳에서 항복의 예로 삼배 구고 두례를 하는 삼전도의 굴욕을 당하고 이때껏 뭐하러 버텼나 싶을 정도로 아주 굴욕적인 불리한 조약을 맺고 이젠 형제가 아니라 군신의 관계를 맺습니다. 이로써 조선은 청나라의 속국이 됩니다. 여러분 몰랐던 사실입니까? 조선은 이때부터 일본한테 망할 때까지 뭐 중간에 대한제국이란 나라가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청나라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청나라가 조선에 삼전도비를 세우고 가죠. 인조는 눈물을 흘립니다. 아, 내가 이러려고 왕이 됐던가 하면서 탄식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슬프신가요? 그래도 인조는 목숨이라도 건졌죠. 명목상으로라도 그래도 왕은 유지했잖아요. 반면에 우리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설마 여러분들 지금 인조한테 감정이입하시는 분 있나요? 물론 저도 조선의 왕이 이런 굴욕을 당했다는 게 애석하긴 합니다만 사실상 지금 우리 대부분의 조상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인조나 사대부들, 쉽게 얘기해서 그 잘난 양반들이 아닐 겁니다. 뭐 지금 너나 나나 다 양반집 자손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진짜 양반이었던 사람들, 우리들 중 얼마나 되겠습니까? 100명 중에 1명도 안 됩니다. 지금 이 전쟁 중에 죽고 끌려간 사람들은 바로 나와 내 이웃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인 거죠. 우리가 감정이입해서 슬퍼해야 할 건 저 무능한 인조와 대신들이 그까짓 절 몇 번 한 게 아니라 저 절 몇 번 받으려고 억울하게 죽고 끌려갔던 보통의 백성들, 바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고 이웃들인 것입니다. 청나라로 끌려가는 조선인들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그 당시 청나라한테 죽거나 끌려간 사람이 8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뭐 기록마다 조금씩 틀리기는 하지만 끌려간 사람만 어림잡아 50만 명이래요. 그 당시 조선 인구가 850만 정도 됐다고 하는데 전체 인구 10명 중 1명이 죽거나 끌려간 겁니다. 죽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청나라로 끌려간 조선 사람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비참하게 살았겠죠. 그럼 이렇게까지 백성들을 비참하게 만든 왕과 조정 대신들은 그 책임을 지고 반성했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그 후에도 더 악독하게 백성들을 쥐어짭니다. 나라를 이렇게 약하게 만든 반성은 없이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할까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이런 나라의 왕과 조정 대신들을 여러분이 당시 백성이었다면 용서할 수 있나요? 이처럼 무능한 왕, 무능한 정치인,
무능한 나라가 개인의 삶에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지를 이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그리고 임진왜란이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서 정묘호란이나 병자호란 그리고 임진왜란 같은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